이상해.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태양산업 본사 30층 회장실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월요일 오후 3시 신입사원 최종 면접장이었어요. 넓은 회의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인사 담당 임원 셋과 함께 면접관 책상 뒤에 앉아 있던 저는 손에 든 이력서를 보는 척하면서도 눈길이 자꾸만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운데의 자리, 그 청년 한 사람에게만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창문으로 쏟아지던 오후 햇살이 그 얼굴을 정확히 비췄어요. 옆모습이 햇빛 속에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 이마선이, 그 눈매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서류 모서리가 손가락 끝에 스치는 감촉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고 차가운 회의 테이블에 놓인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회장실 특유의 가죽 소파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은은한 비누 향이 흘러왔어요. 새 정장에서 나는 깔끔한 섬유 냄새였을까요? 청년의 목소리가 면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톤이었는데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억양이, 그 말투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은 자세, 면접관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설명하면서 살짝 손짓하는 모습, 미소 지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낯설지 않은 게 아니라 무언가 그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입안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고 무의식적으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면접장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고 제 심장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 청년을 보면 자꾸 남편 재훈 씨의 젊은 시절이 떠오르는 걸까? 특히 청년이 회사 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쳐 보일 때였어요. 그 자신감 넘치면서도 겸손한 태도, 열정적이면서도 차분한 목소리. 30년 전 28살이었던 남편 재훈 씨가 제게 보여줬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반했던 그 순간의 설렘이, 그때의 떨림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밀려오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떨림은 뭐죠? 이 그리움은 대체 뭔가요? 눈물이 핑 돌려고 했고 가슴이 벅차올라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가슴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28년 전 잃어버린 그 누군가를 지금 다시 기적처럼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6시 내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남동에 사는 56살 박미경입니다. 면접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태양산업 회장실에서 기획관리팀 신입사원 3명을 뽑기 위한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고 지원자들이 차례로 답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솔직히 그 내용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의 28살 청년이었어요. 이력서를 보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보유한 우수한 인재더라고요. 다른 두 지원자도 분명 훌륭한 답변들을 하고 있었을 텐데 유독 이 청년의 목소리만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청년이 말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그 얼굴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워하던 누군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문득 남편 재훈 씨가 생각났습니다. 3개월 전 새벽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제 곁을 떠난 남편. 향년 58살이었어요. 지금 여기 있었다면 이 청년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 재훈 씨도 젊었을 때 저렇게 당당하게 웃었는데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지만 떠나기 전 몇 년간 남편은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밤마다 서재에 혼자 틀어박혀 뭔가를 적고 또 적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피하듯 눈길을 돌리던 그 복잡한 표정도요. 그때 남편이 고민하던 게 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아들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회사 전무로 일하고 있는 민준이는 김도연 면접자와 같은 나이인 28살이에요. 어렸을 때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닮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예뻐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그 아이를 끔찍이 사랑했죠.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고 점점 자라면서 민준이는 저와 남편 재훈 씨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외모도 성격도 태도도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준이를 보면서도 남편 재훈 씨를 보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감히 그 의심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1시간에 걸친 면접이 끝났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마무리 멘트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3명의 지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김도연 청년이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이고 면접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심장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면접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청년의 잔상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왜 이렇게 그리운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옆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나 봅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눈앞에 앉아서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던 이 청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28년 전 잃어버린 모든 진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이 모든 일을 이해하려면 28년 전 그 봄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28살이었던 1997년 5월 처음으로 엄마가 되던 그날로요. 모든 것이 시작됐고 또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로 말이에요. 그때 저는 막 임신 9개월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온 집안이 들썩였어요. 태양산업회장의 외동딸인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특히 시댁 식구들은 기뻐하며 저를 극진히 돌봐줬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33살로 회사 전무였고 당시 태양산업은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강남 대치동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된 거였죠. 그것도 남자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댁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평소 한 가지 철칙을 고집하시던 분이었어요. 바로 장자승계 원칙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낳아야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시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신념이었죠. 그래서 제 뱃속의 아기가 손자라는 사실을 아신 순간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손주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시동생 박재민이었어요. 남편 재훈 씨보다 3살 어린 30살로 회사에서 전무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을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눈빛을 보고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동생 재민 씨에게는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6살, 4살 된 딸 둘이 있었고 겨우 3살이 된 막내 아들 박준서가 있었죠. 하지만 장자승계 원칙 때문에 준서는 후계자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 아들을 낳는 순간 시동생 재민 씨가 품었던 모든 야망이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재민 씨의 눈빛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명절 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997년 5월 15일 이른 새벽이었어요.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통증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배를 쥐어뜯는 듯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 재훈 씨가 황급히 저를 차에 태웠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꼭 잡아주는 남편의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푸른 산부인과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통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저는 분만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8시간이었습니다. 산통의 비명을 지르며 온몸에 힘을 다해 버텼던 그 8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에 쥔 침대 난간이 소나기에서 미끄러질 정도로 땀이 흘렀어요. 그날 오후 2시 드디어 제 아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건강한 아들이라고 축하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탈진한 상태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갓 태어난 아기를 들어 올렸고 분만실 조명 불빛 아래 아기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단 몇 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눈이 또렷하게 떠졌습니다. 왼쪽 관자놀이였어요.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시아버지랑 똑같은 점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아버지 박철수 회장도 왼쪽 관자놀이에 똑같은 작은 점이 있었거든요. 남편 재훈 씨에게는 없었지만 할아버지를 닮아 손자에게 나타난 거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정말 우리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지만 그 감격을 느끼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극심한 통증이 다시 몰려왔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멀어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의 작은 점, 그 잔상만 희미하게 남긴 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지만 아기가 보고 싶었어요. 간호사를 불러 휠체어를 부탁했고 천천히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퀴 달린 휠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신생아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여러 아기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 제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름표에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잠시 후 신생아실 문이 열렸습니다. 26살쯤 돼 보이는 젊은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나왔어요. 명찰에는 정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깨끗하게 목욕시킨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아기는 새하얗고 보드라웠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갓 태어난 아기 특유의 은은한 냄새가 났고 따뜻한 체온이 제 팔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기의 왼쪽 관자놀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점이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봤는데 왼쪽 관자놀이에 분명 작은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했습니다. 조명 아래서 자세히,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해졌어요. 뭐지? 내가 착각한 건가? 너무 정신없는 상황에서 잘못 본 건가? 신생아는 다 비슷하게 생겼고 출산 직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분명히 점을 봤는데 내가 착각한 건가, 정신이 혼미해서 잘못 본 건가. 그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는 분명 사랑스럽고 소중했지만 뭔가 한 겹이 얇은 막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미숙 간호사를 다시 봤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줄 때부터 계속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건강한 아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정미숙 간호사는 황급히 뒤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신생아실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품속의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따뜻한 체온이 팔로 전해졌고 아기를 내려다보자 그 어떤 의심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고 있는데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상한 신호들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는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뒤편 주차장, 가로등 불빛도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진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시동생 박재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정미숙 간호사였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가 두꺼운 봉투를 건넸고 정미숙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봉투는 묵직했고 그 안에는 1997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어요. 어둠 속에서 재민 씨의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고 정미숙 간호사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그리고 그 어두운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는 것만은요. 퇴원 후 저는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고 대치동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환호하며 맞아줬어요. 시아버지 박철수 회장은 손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고 남편 재훈 씨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리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미세하게 낯선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였습니다. 웃는 모습도 울음소리도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낯선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2년이 지나 민준이의 두 돌 잔치를 했어요. 너무 귀여워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하지만 5년 후 민준이가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점점 외모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때면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시동생 재민 씨의 아들 박준서와 민준이가 나란히 서 있으면 너무 달랐어요. 시동생 아들 준서는 박 씨 집안 얼굴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목구비도 일부 보였어요. 굵은 눈썹, 또렷한 이마의 선, 날카로운 턱선까지 한눈에 봐도 박 씨 집안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민준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년이 더 지나 민준이가 18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태도도 저와 남편 재훈 씨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 의아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친자 검사 같은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 내 아들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고 산통을 겪으며 낳았고 20년 가까이 정성껏 키운 아이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안 닮아도 제가 낳은 아이인데, 아무리 다른 것 같아도 제 아들인데, 그런 의심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남편 재훈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둘 다 모르는 척, 의심하지 않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25살이 된 민준이는 태양산업에 입사했습니다. 중책을 맡으며 능력을 발휘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와 남편 재훈 씨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후계자 지명 준비가 시작됐어요. 보유 주식을 민준이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대두됐죠. 마음 한켠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웃으며 행복해하던 바로 그 순간들, 제가 아기 옷을 입히고 재우던 그 시간들, 같은 시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똑같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요. 28년 전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그 일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고 그 진실이 언젠가 제 삶에 나타나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28살 청년으로 성장했고 태양산업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이뤘어요. 해외 수출이 30개국으로 확대됐고 상장까지 성공하며 회사 규모가 1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남편 재훈 씨는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했고 저는 부회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회사를 함께 이끌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회사도 번창하고 아들도 잘 자라고 가정도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는 뭔가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 재훈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혼자 틀어박혀 무언가를 적고 또 적는 시간이 길어졌고 저를 피하는 듯한 복잡한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혹시 남편도 저와 같은 의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재민 씨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어요. 겉으로는 형님인 재훈 씨를 잘 따르는 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서 시동생 재민 씨를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민준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뭔가를 계산하듯이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그런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재민 씨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교묘하게 민준이와 자신의 아들 준서를 비교하는 말들을 집안 사람들 앞에서 꺼냈습니다. 형수님, 민준이가 우리 박씨 집안 사람들이랑 하나도 안 닮지 않았냐고, 누굴 닮은 거냐고. 그런 질문들을 은근슬쩍 던지며 제 반응을 살폈어요. 일부러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외가 쪽을 닮은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재민 씨는 그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 재훈 씨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침묵이었어요. 가끔 복도를 지나갈 때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귀를 기울이면 낮게 한숨 쉬는 소리,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깨어 화장실을 다녀올 때도 서재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새벽 4시, 5시. 남편은 대체 무엇을 그렇게 적고 또 적는 걸까요? 아침에 마주치는 남편의 모습은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곤 했는데 그 시선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제야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제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남편이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민준이가 회사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두려워 주저하는 눈빛이기도 했어요. 마치 알고 싶지만 알아선 안 될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지만 그 진실이 무서워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전 직원과 가족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스튜디오에서 온 가족이 정장을 차려입고 포즈를 취했어요. 시아버지, 저희 부부, 그리고 민준이까지 함께였죠.
촬영이 끝나고 며칠 후 완성된 사진들을 받아봤을 때 남편 재훈 씨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중 누구도 안 닮았네. 그 말투가 너무 슬펐어요. 아들을 보며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욱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 후 회사 이사회에서 후계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를 정식 후계자로 발표하고 회장직 승계를 준비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보유 주식을 증여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됐죠. 당연히 저는 찬성이었고 이사회 대부분도 민준이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남편 재훈 씨가 더 망설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주저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갈등이 서려 있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왜 주저하는 걸까요? 민준이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결정을 미루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와 달리 정장을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냥 바람 쐬러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몇 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피곤하다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찢어버린 듯한 여러 조각으로 찢긴 명함이었어요. 손이 떨리며 그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이어붙이자 거기에는 청담동 어느 연구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남편이 그런 곳을 찾아간 걸까요? 그것도 저 몰래 명함까지 찢어버리면서 설마 남편이 뭔가를 확인하려고 간 건 아닐까요? 손에 든 명함 조각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묻고 싶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을 듣는 게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어쩌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가슴을 움켜쥐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숨을 헐떡이거나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얼굴은 날로 창백해졌고 한 달 사이에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빠서 그렇다고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전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삼성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심근경색 고위험군. 즉시 수술 필요. 빨간 글씨로 강조된 의사소견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단 날짜를 보니 이미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남편은 이걸 혼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들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서재 문을 열자 남편은 또 그 검은 가죽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6개월 동안 왜 숨긴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진단서를 보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서재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수술을 안 받냐고, 왜 이러냐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남편의 낮은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어요. 그 후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헐떡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촛불처럼 흔들리는 몸으로도 남편은 여전히 그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또 적었습니다. 대체 뭘 적고 있는 걸까요? 왜 목숨보다 그게 중요한 걸까요? 어느 날 밤 서재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책상 의자에서 떨어진 듯 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남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떨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책상 위에 놓인 검은 가죽 노트를 힐끗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새해가 밝고 한 달여가 지난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침실 창문 밖으로 얼어붙은 바람이 휘몰아치며 창문을 덜덜 떨리게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옆에서 들리던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가쁘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억지로 공기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눈을 뜨자 어둠 속에서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황급히 침대 옆 스탠드 불을 켰어요.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아니 창백을 넘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잠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떠진 채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을 움켜쥔 채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그 손이 힘없이 제 손을 쥐었는데 그 차가움이 제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오며 저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를 눌렀어요. 구급차를 불렀고 주소를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라고 구급차가 곧 온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고 손의 온기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서 귀를 가까이 댔지만 희미한 숨소리만 들릴 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쥐고 있던 남편의 손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으니까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통,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절규가 가득했어요. 뭔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하지만 전할 수 없어서 더욱 괴로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제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품고 있던 그 비밀을,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검은 가죽 노트에 적어두었던 그 모든 것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는 회사 임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이 끊임없이 조문을 왔어요. 저는 상주로서 검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들에게 고개를 숙였는데 정신은 온통 멍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제 옆에서 저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온몸을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시동생 재민 씨가 왔어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빈소에 들어선 재민 씨는 형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까지 닦아냈지만 제가 보기에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제게 인사를 할 때 재민 씨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조문객의 예를 갖추고 있었지만 눈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회가 드디어 왔다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그런 빛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재민 씨는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손길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민준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묘했습니다. 조카를 안타까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3일 동안의 장례가 끝나고 남편은 경기도 용인 하늘공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모습을 보며 울었고 흙을 한 줌씩 뿌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은 더없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배웅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슬픔을 애써 사귀며 회사에 출근했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남편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하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정리는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재로 향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보냈던 그곳, 밤마다 문을 닫고 무언가를 적었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책 냄새와 만년필 잉크 냄새, 그리고 남편만의 채취가 섞여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책상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년필도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어요.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눈물을 닦으며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책들을 치우며 서랍들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위쪽 서랍 3개는 모두 잘 열렸습니다. 그런데 책상 맨 아래 서랍만큼은 달랐어요.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더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유독 이 서랍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고
남편이 일부러 열쇠로 잠가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잠가뒀을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남편의 책상 서랍들과 펜꽂이, 책장을 뒤져 열쇠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거실 선반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잠금 장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드라이버가 자꾸 미끄러졌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노트 한 권과 노란색 봉투 하나였는데 둘 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최근까지 자주 꺼내 보았다는 증거였어요. 손이 떨리며 먼저 검은색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노트였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가죽 표면이 손때로 달아 있었고 오랫동안 자주 만지고 펼쳐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는데 맨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9년 6월 3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2살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우리를 전혀 안 닮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을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일기가 나왔어요. 민준이가 10살이 됐을 때였는데 시동생 재민 씨의 아들 준서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니 확실히 다르다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친자 검사를 하냐고 감히 그럴 수 있냐고 괴로워하는 글이 이어졌어요. 손에 든 노트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넘겼어요. 민준이가 15살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 남편의 고뇌가 가득한 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준서와 민준이를 비교하며 괴로워했고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해 가을 회사 이사회에서 후계자 지명건이 논의됐을 때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민준이를 지명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아직은 할 수 없었다고 만약 민준이가 친자가 아니라면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토록 결정을 미뤘던 거였구나. 마지막 페이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겨울에 일기가 나왔어요. 드디어 결심했다. 청담동 유진 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지만 회장직을 물려주기 전에 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가족과 회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올해 1월 말의 일기였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 두렵다. 정말 두렵다. 만약 민준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면 진짜 내 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그 아이가 살아는 있을까? 그리고 와이프 미경이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도 온전할 수 있을까? 28년을 함께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미경이는 견딜 수 있을까? 노트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서랍에 함께 있던 노란색 봉투가 생각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선명한 노란색이었어요. A4 크기의 두툼한 봉투였는데 윗부분에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DNA 연구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평소보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적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 의뢰번호
GN 2025-0128 검사 의뢰인 박재훈 수령 예정일 2025년 2월 8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월 8일? 남편은 2월 5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결과를 받기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겨우 3일만 더 버텼더라면, 단 사흘만 더 견뎠더라면 남편은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28년 넘게 괴로워하고 1년 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심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를 확인하기 고작 3일 전에 딱 사흘을 못 참고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신음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결국 검사 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괴로워하며 혼자 고민하고 1년 넘게 갈등하다가 결심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를 확인하기 단 3일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노란색 봉투 위로 눈물이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떠나야 했던 남편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볼 수 있다는 생각이요. 노란색 봉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지 않은 채 그냥 접혀 있었어요. 남편이 받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아직 연구소에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유진 DNA 연구소는 청담동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빌딩 3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빌딩 입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결과를 확인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연구소 입구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유리문 너머로 하얀 인테리어의 대기실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는데 방문 목적을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의뢰한 검사 결과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노란색 봉투를 꺼내 보이며 의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을 요청했고 저는 주민등록증을 건넸어요. 박미경 씨, 배우자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대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고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며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하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인된 봉투였는데 윗부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빌딩 1층 로비에 있는 벤치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맨 마지막 장 하단에 굵은 글씨로 적힌 결론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 박재훈 씨와 박민준 씨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친자 관계 확률 0.00%.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귀가 먹먹해지며 주변 소리가 멀어졌고 눈앞이 흐릿해지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28년을 함께한 아들이,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가
산통 끝에 나왔던 그 아기가 제 친자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낳은 진짜 내 아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28년 전 그날 새벽 푸른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분명히 봤어요. 왼쪽 관자놀이에 있던 그 작은 점을. 그런데 왜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제 아기를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럼 제 진짜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28년 동안 누가 키웠을까요? 지금 하늘 아래 살아는 있을까요? 28년 동안 저는 다른 아이를 키운 거였어요. 제 진짜 아들은 어딘가에서 저 없이 자라고 있었고, 저는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제 아들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짜 내 아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출산했던 푸른 산부인과에 연락해 보려 했지만 그 병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28년이나 지난 일이고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민준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가 나의 친자가 아니라고. 그저 평소처럼 대하려 애썼지만 민준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회사 일로 정신을 바쁘게 하려 애썼고 밤이면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5월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고 인사팀이 서류 전형과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면접 날이 온 거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면접장에 들어가 면접관 책상 뒤에 앉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진짜 내 아들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계속 저를 짓눌렀거든요. 3명의 지원자가 들어왔고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운데 앉은 청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에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손에 든 이력서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도현, 28살.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제 가슴이 머리보다 먼저 뭔가를 알아보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면접이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앞에서 누군가가 저를 만나야 한다며 무릎 꿇고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말려도 일어서지 않고 회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며 계속 울고 있다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라고 했어요. 초췌하고 수척한 모습인데 울면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린다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자가 회사 로비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저를 만나야 한다고? 대체 무슨 일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로비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28년 동안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가 보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공간 한가운데 안내 데스크 앞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색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쯤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했으며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큰 갈색 봉투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마치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이 담긴 것처럼 온몸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여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여자는 완강하게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울음소리에는 뭔가 처절한 참회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커졌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자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고 그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참회가 가득했어요. 마치 20년 넘게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잠시 물러나 있으라고 손짓하고 여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무슨 일로 저를 찾았냐고.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신은 정미숙이라고 28년 전 1997년 5월에 푸른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푸른 산부인과 28년 전 제가 민준이를 낳았던 바로 그곳,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이 여자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그럼 혹시 그날 신생아실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정미숙의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저 역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미숙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지만 여자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꼭 껴안고 있던 갈색 봉투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제 앞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그 여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려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어요. 한참 동안 정미숙은 울기만 했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다가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용기를 내기 힘들었는지 그 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요? 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마지막 용기를 짜내듯이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신이 회장님 아들을 바꿔치기 했다고.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귀가 먹먹해지며 주변 소리가 멀어졌고 눈앞이 흐릿해지며 정미숙의 모습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숙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8년 전 제가 아들을 낳으셨을 때 신생아실에서 다른 아기로 바꿨다고. 시동생 박재민 전무가 5천만 원을 주며 형님 라인을 끊으라고 형님의 핏줄이 회사를 물려받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손이 떨려서 책상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동생 박재민이, 제 시동생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정미숙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제가 낳은 진짜 아들은 왼쪽 관자놀이에 작은 점이 있었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본 게 맞았던 거예요. 그 작은 점. 시아버지 박철수 회장과 똑같은 그 점을 분명히 봤었어요. 하지만 1시간 후 아기를 다시 안았을 때는 점이 사라져 있었고, 저는 그게 제 착각이라고, 출산 직후라 정신이 혼미해서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었죠.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로 봤던 거예요. 정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재민 전무가 사람을 시켜서 어딘가에서 고아 남자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그 아기로 회장님의 친아들과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아기는 다른 고아원에 버려졌던 갓난아이였다고, 점이 없는 그 다른 아기를 마치 회장님의 친아들인 것처럼 제게 안겨줬다고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미숙이 바닥에 놓았던 갈색 봉투를 집어들어 제게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5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박재민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USB, 당시 신생아 명찰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서류, 경기도 양평 보금자리고아원 입양 관련 서류가 보였습니다. 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고백했어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는데 꿈속에서는 항상 아기가 울고 있었다고 해요. 잠에서 깨어나면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았고, 조용한 밤이면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괴물처럼 보였다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 토해냈다고 했어요. 양심의 가책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미숙은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정미숙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1달 동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푸른 산부인과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던지듯 내밀고 병원을 나섰다고, 그리고 그 발로 경기도 양평 보금자리고아원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원장을 만나 사정사정해서 그곳으로 보내진 신생아들을 한 명 한 명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회장님의 진짜 아드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왼쪽 관자놀이에 작은 점이 있는 바로 그 아기였다고 합니다. 그날로 입양 서류를 작성했다고 했어요.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 친자식보다 더 잘 키워서 언젠가 반드시 진짜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하며 그 아기를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미숙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김도연이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성을 따서 김씨로 지었고 28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키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정말 진심으로 키웠다고, 친자식보다 더 정성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과외비를 벌려고 밤새 청소 일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나르는 일도 했다고 했어요. 학비를 위해 빚까지 졌다고 합니다. 사채까지 썼고,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으며 허리가 휘도록 새벽까지 일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짜 부모님께 아들을 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부끄럽지 않게 키워서 언젠가 진짜 부모님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그게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열심히 공부시켰다고, 밤늦게까지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줬다고,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이 일 저 일 안 가린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산업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무릎을 치며 울었다고 했어요. 이거다, 바로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연이를 회장님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제 앞으로 더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지난번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 도연이를 보냈답니다. 제가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도연이가 꼭 합격해서 회장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28년 동안 키운 김도연이가 바로 회장님의 친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운데 앉았던 청년, 면접 때 봤던 그 청년, 제 심장이 요동쳤던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던 그때, 남편 재훈 씨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던 그 이마의 선, 그 눈매, 엄마로서의 육감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28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을, 제 진짜 아들을 본능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정미숙에게 다가갔어요. 정미숙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화가 났어요. 돈에 매수되어 그런 천벌받을 짓을 했다는 것에, 제 아들을 빼앗아간 것에, 28년이라는 시간을 앗아간 것에,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어요. 이 여자가 제 아들을 28년 동안 키워준 거예요. 친자식처럼, 아니 친자식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만약 이 여자가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면, 만약 고아원에 가서 제 아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고아원에서 자랐을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로, 버림받은 아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미숙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정미숙은 도연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28년의 시간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계속 울었어요. 제가 함께하지 못했던 28년의 시간들, 제가 보지 못했던 제 아들의 성장 과정. 하지만 미숙 씨가 대신 지켜봐 줬어요. 미숙 씨가 대신 손잡아 줬고 저를 대신해 응원해 줬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어요. 7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거였습니다.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 많았으니 우선 돌아가시라고, 내일 오전 11시에 밖에서 따로 만나 조용히 이야기 나누자고. 미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갈색 봉투를 다시 가슴에 안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후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제 아들을 찾았으니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은 마음고생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미숙 씨가 로비에서 쓰러졌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달렸어요.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서 비상계단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10층 계단을 숨가쁘게 뛰어내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안내데스크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직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갔어요. 바닥에 정미숙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서류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정미숙이 오른쪽 옆구리를 움켜쥐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와 목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풀려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정미숙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미숙 씨, 정신 차리세요. 정미숙 씨. 하지만 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신음만 흘러나왔고 손은 계속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에게 소리쳤어요. 구급차를 불렀냐고, 빨리 오라고, 다시 전화하라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3분이 30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숙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괜찮을 거라고,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버티라고.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어요. 정미숙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실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정미숙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발 괜찮기를.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정미숙을 둘러싸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붙이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검사실로 옮겼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청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정미숙이라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제 엄마예요.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도연이었어요. 면접 때 봤던 그 청년, 가운데 앉아있던 그 청년이 28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친아들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계세요?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무슨 일이에요? 혼란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너가 내 아들이라고, 28년 만에 찾은 내 아들이라고, 내 엄마가 너를 키워준 건 나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도연이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 의사였는데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어요. 자신이 아들이라고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라고? 도연이는 미숙 씨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친어머니인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즉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위독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환자분 혈액형이 A형 RH 플러스 양성인데 적합한 신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신가요? 혈액형이 맞고 조직적합성 검사를 통과하면 이식이 가능합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A형인데요.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엄마를 살려야 해요. 그 말을 하며 도연이 무너지듯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8년 만에 찾은 제 아들이 지금 자신을 키워준 여자를 살리기 위해 신장을 기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아들의 운명을 바꾼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제 아들을 28년 동안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봐준 양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너가 내 친아들이라고 미숙 씨는 너를 키워준 양어머니일 뿐이라고 말하면 도연이는 신장 기증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도연이가 미숙 씨를 살리도록 그냥 지켜봐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 정도 걸린다고, 그동안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투석 치료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단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고 도연이도 어머니 병실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 저 끝에서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28년 만에 찾은 제 친아들이 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갈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단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검사 결과가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혈액형은 맞아도 조직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미숙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친아들 도연이를 28년 동안 키워준 그 여자가 더 위독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도연이는 양어머니를 잃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도연이도 병실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양어머니 정미숙 씨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전 10시였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와 도연이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혈액형이 일치한다고, 조직 적합성 검사도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도연이와 미숙 씨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도연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도감과 슬픔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숙 씨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고, 보호자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미숙 씨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미숙 씨가 저와 도연이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흐려질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흘러나오는 말이 간신히 들렸어요. 회장님, 도연이에게 모든 걸 말해달라고 이제 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가 도연이 손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도연이 얼른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냐고 말씀하지 말라고 힘드실 텐데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목소리가 더욱 떨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잡고 있던 미숙 씨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간신히 물었습니다. 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28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꿨던 일을, 경기도 양평 보금자리고아원에 가서 입양했던 일을, 28년간 참회하며 키웠던 일을, 3일 전 회장실에서 저에게 고백했던 모든 내용을 도연이에게 들려줬습니다. 도연이 충격에 무너졌어요. 잡고 있던 미숙 씨 손이 바들바들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자신은 누구냐고, 제 친엄마는 누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도연이 옆으로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도연아, 엄마야. 28년 전 너를 낳은 사람이 바로 나란다. 내가 너의 친엄마야. 도연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남편 재훈 씨가 의뢰한 DNA 검사 결과 민준이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 미숙 씨가 가져온 모든 증거들, 관자놀이에 점이 있는 아기 사진, 하나하나 도연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를 낳았을 때 분명히 봤다고, 왼쪽 관자놀이에 작은 점을 봤다고, 할아버지 박철수 회장님과 똑같은 점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신생아 목욕 후에는 없었고 착각한 줄 알았다고, 그런데 착각이 아니었다고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관자놀이를 만졌어요. 그곳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점을 만지던 도연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도연이 미숙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28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게 모두 거짓이었냐고,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냐고.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침대를 붙잡고 울부짖는 도연의 모습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도 침대에서 울었어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 마스크를 흠뻑 적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도연아, 엄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목 놓아 울었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도연이를 껴안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28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다고,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불렀다고,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중환자실 안에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 있던 간호사들이 유리문 너머로 걱정스럽게 지켜봤고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0분 넘게 계속되는 울음에 누구도 감히 말릴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양어머니 정미숙 엄마는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28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라고. 도연이 미숙 씨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기억 속 엄마는 항상 고생하셨다고 했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둘이 살았는데 겨울에도 난방을 아끼시며 이불 속에서 자신을 꼭 안아주셨다고, 당신은 추워도 자신만은 따뜻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았다고 해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는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외비 벌려고 밤새 청소 일하시던 모습, 제 학비 위에 빚까지 지셨던 모습, 겨울에도 난방 안 켜고 이불 덮고 사셨던 모습, 자신을 먹이려고 당신은 굶으셨던 모습을 다 기억한다고 했어요. 미숙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엄마고 키워주신 양어머니도 엄마라고, 자신은 두 분 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숙 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어머니 정미숙 엄마를 잃고 싶지 않다고, 자신의 신장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살리고 싶다고 했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28년 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고 울먹였어요. 신장 하나로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고 싶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반대하고 싶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28년을 잃었는데, 범죄에 가담한 공범인데 왜 제 아들이 희생해야 하나요? 신장 하나 떼어주면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하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잃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을 28년 동안 키워준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 고아원까지 찾아가 입양했고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정성껏 키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고마운 마음도 드는 겁니다. 문득 남편 재훈 씨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도 제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28년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저 자신도 남의 아들을 키웠지만 민준이를 진심으로 친자식처럼 사랑했어요. 28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서로 사랑하며 아낀 그 소중한 순간들이 피보다 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숙 씨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도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겠죠? 제가 민준이를 사랑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28년 동안 제 친아들을 엄마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 씨가 흐느꼈어요. 도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술하라고, 도연이가 원한다면 엄마로서 이해한다고 했어요. 도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착하게 자랐다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속삭였어요. 일주일 후 수술 날이 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도연이를 기다렸어요. 하얀 수술복을 입은 도연이가 침대에 누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이를 껴안았어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친어머니와 양어머니 두 분 다 사랑한다고, 곧 돌아오겠다고. 도연이 수술실로 들어갔고 이어서 미숙 씨도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켜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제발 둘 다 살아서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빌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은 참을 수 없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다른 환자 보호자가 나오는 걸 보면 다시 주저앉았어요. 마침내 6시간이 지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아들 도연이도 양어머니 정미숙 씨도 모두 무사하다고, 두 분 다 회복실로 옮겼다고, 곧 중환자실로 갈 거다고,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의사 손을 붙잡고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28년 만에 제 친아들 도연이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어요. 회사에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제 아들로 살아온 민준이도 아직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준이 너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28년 전 음모의 배후인 시동생 박재민을 응징해야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제 아들을 빼앗아간 그 나쁜 인간을, 형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그 사람을 반드시 응징해야 했어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다는 것, 28년 전 그 악한 범죄를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와 미숙 씨는 모두 회복 중이었어요. 의사들은 두 사람 다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28년간 감춰졌던 진실을 세상에 밝힐 때가 온 겁니다. 회장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증거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숙 씨가 준 갈색 봉투 안의 서류들, 남편 재훈 씨가 의뢰한 DNA 검사 결과서, 은행 거래 내역, 신생아 사진들, 고아원 입양 서류, 28년 전의 진실을 밝힐 증거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뒤섞였어요. 회사 전속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더니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즉시 이사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사흘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에는 전체 이사 12명이 집결했어요. 커다란 타원형 회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들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수군거렸어요. 시동생 박재민 전무도 참석했습니다. 63살의 재민 씨는 여전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얼굴이 달리 보였습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제 아들을 빼앗아간 그 나쁜 인간. 시동생 박재민 전무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이사회를 소집했냐고, 무슨 급한 안건이 있냐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만 봤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가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들어왔어요. 휠체어에는 양어머니 정미숙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라 아직 걷기 힘든 상태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 꼭 와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사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분은 누구냐고, 왜 이사회에 외부인이 들어오냐고 소리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증인이라고, 28년 전 진실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28년 전에 감춰졌던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어요. 이사들이 서로 긴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띄웠어요. 남편 재훈 씨가 의뢰한 DNA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청담동 유진 연구소의 공식 문서였고 붉은색 굵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박재훈 씨와 박민준 씨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친자 관계 확률 0.00%.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28년간 제 아들로 키운 민준이는 의자에 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USB를 꽂자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28년 전 1997년 5월의 녹음이었습니다. 5천만 원 줄 테니 신생아 바꿔치기 해. 아무도 모르게 확실하게. 시동생 재민 씨의 목소리였어요. 28년 전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어요.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형님 라인을 끊어야 한다고, 형님 핏줄이 회사 물려받으면 안 된다고, 장자승계 전통을 깨야 한다고, 그럼 결국 자기 아들 차례가 온다고. 악마 같은 말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시동생 박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세 번째 증거를 띄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박재민에서 정미숙 앞으로 5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 1997년 5월 8일 제가 친아들 도연이를 출산하고 3일 후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어요. 네 번째 증거는 신생아 사진들이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에 작은 점이 있는 아기 사진과 점이 없는 아기 사진 두 장이 나란히 띄워졌어요. 교체 전후에 명확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로 고아원 서류를 제시했어요. 경기도 양평 보금자리 고아원의 입양 기록, 정미숙이 김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아기를 입양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 정미숙의 증언이 시작됐어요. 미숙 씨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친아들 도연이 얼른 부축했고 미숙 씨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섰어요. 자신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고백했어요. 박재민 전무가 5천만 원을 주며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바꾸라고 시켰고 당시 자신은 돈이 무척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친아들을 다른 아기로 바꿔치기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지만 28년 전 진실만큼은 밝혀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어요. 시동생 박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라고, 제시된 증거는 모두 조작된 내용이라고 소리를 치며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각종 증거 사진들, 고아원 서류, 모두 공식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 김정훈이 일어나 말했어요. 박재민 전무는 지난 20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총 횡령 금액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한다고. 새로운 서류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박재민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 빼돌린 자금 내역, 은행 계좌,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사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박재민을 바라봤어요. 수석 이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표결에 붙이겠다고 박재민 전무 즉시 해임, 보유주식 전량 회수, 형사고소 진행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12명의 이사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시동생 박재민을 끌고 나가려 하자 박재민이 마지막 발버둥 쳤어요. 이럴 순 없다고 자신이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동생 박재민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회의실을 나갔고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28년간의 억울함이, 분노가, 한이 드디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악인이 응징받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28년간 기다려온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28년간 제 아들로 키운 민준이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28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일어선 민준이는 저에게 천천히 걸어왔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제가 어머니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28년 동안 제가 살아온 게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달려가 민준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는 엄마가 28년 동안 가슴으로 키운 아들이야. 피는 나누지 못했어도 28년의 세월을 함께 했잖아. 그게 진짜 모자야.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민준이 제 품에서 무너지듯 울었어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제 옷깃을 꽉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진짜 아들도 아니면서 28년 동안 짐만 됐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민준이 없이 엄마가 어떻게 사냐고, 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사회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이사들이 눈물을 흘렸고 직원들도 울었습니다. 민준이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제 양아들이 될 거라고,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평생 제 아들이라고. 민준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효도하겠다고, 버리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목 놓아 울었어요. 친아들 도연이도 다가왔습니다. 양아들 민준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같이 어머니 모시고 잘 살자고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했어요. 28년 만에 만난 제 친아들 도연이와 28년 동안 가슴으로 키운 양아들 민준이 셋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사회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이사들,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기는 응징받았어요. 시동생 재민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곧 구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재민 씨의 부인 한영희는 이혼을 요구했고 조카 준서는 회사에서 퇴출됐어요.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28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살았던 제가 드디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가슴속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28년간 제 아들로 키운 민준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아들 도연이와 양아들 민준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회사는 누가 물려받아야 할까요? 민준이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도연이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그 모든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겠다는 것, 두 아들이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다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28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한과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시동생 박재민은 사기,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고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직원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기는 응징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되면서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아들 도연이와 양아들 민준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서로 상처받지 않고 형제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야 했어요. 서울 한남동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두 아들을 마주 앉혔어요. 양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8년간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상실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천천히 입을 열어 민준이에게 듣기 힘든 이야기였겠다고, 하지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진짜 아들도 아니면서 28년 동안 짐만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달려가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너는 엄마가 28년 동안 가슴으로 키운 아들이라고, 피는 나누지 못했어도 28년의 세월을 함께했다고 속삭였어요. 민준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 양아들이 되어줄래?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 되어줄래? 민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괜찮냐고, 자신 같은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여도 되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넌 내 소중한 아들이라고, 평생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아들 도연이도 다가왔어요. 아픔을 간직한 두 형제가 서로를 뜨겁게 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직접 낳고 28년 만에 되찾은 친아들 도연이도, 그리고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28년간 모든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양아들 민준이도 두 아들 모두 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든든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민준이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평생 친어머니로 잘 모시겠다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서서 두 아들을 소개했어요. 친아들 도연이는 전략기획실 중책에 임명했고 회사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역할을 맡길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아들 민준이는 전무로 유임한다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을 계속 맡길 거라고, 함께 회사를 이끌겠다고 말했어요. 언론에서는 28년 만에 재회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두 아들 모두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 감동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회사의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투명한 경영 이미지가 제고됐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승하며 회사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양어머니 정미숙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퇴원해서 제가 마련한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친아들 도연이 자주 방문했고 저도 가끔 찾아가 감사를 표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저희 모두는 첫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와 친아들 도연이, 양아들 민준이 셋이서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두 아들이 나란히 걸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는 전략기획실 중책으로 일을 열심히 배우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역시 양아들 신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전무로서 책임감을 발휘하며 도연이와 협력했고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 테라스에서 셋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8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채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날 남편 재훈 씨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이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친아들 도연이 찾았어요. 그리고 양아들 민준이도 지킬게요. 두 아들 모두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찾던 친아들을 찾았다고, 그리고 남편이 사랑했던 민준이도 계속 사랑하겠다고 말했어요. 셋이서 묘소 앞에서 절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글이 적혀 있었어요. 숨겨진 페이지였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떠나면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르오. 민준이가 우리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28년간 함께 살며 깨달았소. 피보다 정이 진하다는 것을. 부디 용서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오. 그리고 만약 진짜 친아들을 찾게 된다면 두 아들 모두를 평생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가 혹시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민준이를 사랑했던 겁니다. 28년 동안 남편은 혼자 그 의심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민준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하면서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진짜 친아들을 찾으려 애쓰며 그 모든 고민을 혼자 감당했던 겁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보여준 사랑을 이제 알겠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거실에서는 두 아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28년 동안 쌓였던 한과 슬픔이, 억울함과 분노가 드디어 모두 풀렸어요. 진실을 밝혔고 악인을 응징했으며 두 아들을 모두 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니까요. 28년을 잃어버렸지만 그 시간 동안 쌓은 정도, 되찾은 사랑도 모두 소중한 제 인생의 일부가 됐습니다. 56살의 나이에도 이렇게 두 아들을 모두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6시 내 사연, 인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시는 따뜻한 응원이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오랜 세월 헤어졌던 가족을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경험이나 피보다 정이 더 진하다는 것을 느끼신 따뜻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